저번 시간에 그 19세기 상황, 나라 바깥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먼저 중국에서 우리 아편전쟁 얘기를 했었죠. 네. 아편전쟁 두 번에 걸쳐서 겪으면서 중국이 그 베이징이 함락돼 버렸죠. 그동안 무시했던 그 노란머리, 푸른 눈의 오랑캐들이 중국 수도를 함락을 시킨 거예요. 황제는 수도 바깥으로 도망갔다가 그 열하라는 곳에서 화가 나서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새 황제가 즉위했는데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자, 어떻게 하면 저 우리 오랑캐들에게 그 중국인들 입장에서 서양 오랑캐들을 우리가 저 무찌르고 다시 강력한 중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양무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 그랬죠. 서양의 무기, 기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해서 만들어서 이제 강력한 청나라 군대를 만들어 보자. 자, 여기 핵심 내용은 중체 서용이라 그랬는데 이 중체 서용은 근본적으로 다 바꾸자는 거였어요? 아니면 무기랑 기계만 가져오자는 거였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아주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핵심이었던 그 공자, 맹자, 유교, 자,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이 무기나 기계, 이런 것들만 가져와서 강력한 청나라 군사를 만들어 보자. 일본은 흑선내양, 미국의 페리제독이 이끄는 그 극동함대, 배 네척이 이제 일본 그 수도, 당시 에도라고 불렸던 그 도쿄의 우라가항을 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에도幕府가 쫄았죠. 그래서 항구를 이제 그 미국에게 열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에도幕府가 무기력하게 미국이나 영국이란 나라들한테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열어주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막부의 처신을 비판하는 소리가 일어났고 지방 그 번에 있던 다이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에도幕府를 타도했죠. 자, 이들은 그 영국이나 미국 것들을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서양의 그 강력한 나라들, 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그 바뀌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새로운 개혁이 시도가 되는데 이걸로 이제 에도 막부가 이후에 붕괴가 되고 내전을 거쳐서 권력을 잡은 지방 그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개혁이 메이지 유신. 18세기가 영국에서 이제 기계화가 시작된 무슨 혁명의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 이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물건들을 만들다가 공장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뭐 옷을 하루에 한 5벌 만들기도 어려운 거를 기계가 공정을 나눠가지고 어떤 기계는 이제 실을 만들고 어떤 기계는 천을 만들고 어떤 기계는 재봉을 해가지고 이걸 붙이는 작업, 바느질하는 작업까지 기계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5벌 나오던 게 이제 500벌, 5000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계화를 통해서. 자, 이 산업혁명에서 많은 대량 생산 체제로 접어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잘 팔기만 하면 그 기계를 가지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겠죠. 자,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죠? 네, 자본주의라고 하죠. 네,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또 하나 나타난 거. 그죠. 맞아요. 사회주의 전에 일단은 자본주의는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자본가는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장과 그죠.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기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좀 어려운 말로 유산 계급이라고. 뭐라고요? 반면에 기계나 공장을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공장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들, 노동자죠. 이런 사람들을 무상 계급이라고 합니다.
유산 계급은 프랑스어로는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부르주아. 네. 자, 반면에 기계나 공장이 없어가지고 그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그러면서 쥐꼬리만 하고 월급도 시달려야 되는 노동자들을 푸톨레트리아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네. 자,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노동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 노동자들은 그냥 이제 기계 앞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너무 심한 거예요. 아침에 진짜 깜깜할 때 출근해가지고 깜깜할 때 퇴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그 월급도 많이 못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 관리하는 공장장들이 이 노동자들한테 막 폭언, 이런 거는 아주 일상 다반사고, 심지어는 초기 노동자들은 맞기도 했어요. 공장장들한테. 그 월급도 밀리는 게 아주 다반사고. 그러다가 왜 월급 안 나와요? 왜 때려요? 이렇게 공장장한테 저항하면 다음날로 출근하지 말래요.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나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다가 노동자들이 자본가보다 모든 게 다 불리한데 딱 한 가지 유리한 게 뭐예요? 숫자가 많죠. 자, 이 노동자들이 그 숫자가 많은데 그 이점을 살려가지고 자본가한테 대항할 만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참고해가지고 쓴 자본주의 원리를 분석한 무슨 책? 지금까지 세상에서 존재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1위. 성경은 많이 팔렸다기보다 어떤 책이에요? 많이 읽힌 책이죠. 자, 요 무렵부터 출판 문화가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책도 찍어내는 이런 시스템이 요 무렵에 정립이 되는데 19세기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뭐다? 자본론이에요, 자본. 많이 읽힌 책은 당연히 성경이겠지만, 네. 이 자본론은 이제 붉은 성경이라고 불렸어요. 이제 당시 마르크스가 그 노동자들 세상 그런 것들 묘사할 때 그 붉은색 깃발이나 이런 것들로 그 세상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붉은 박사라고 마르크스는 이제 손가락질을 당했고 이 책은 붉은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현실에서 실현시킨 사람, 처음으로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한 사람, 이 사람이 러시아의 레닌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는 자, 그래서 요런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한다? 사회주의. 나중에 할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했어요. 네. 혹은 공산주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달라요. 자,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노동자들이 스크럼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이 자본가들을 타도해요. 예. 우리 지금 노동자들을 쪽쪽 빨아먹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들은 이제 아침에 늦게 출근해가지고 신문 보면서 파이프 담배 물고 치즈나 이런 것도 와인도 가끔씩 한 잔씩 먹으면서 4시나 5시 되면 느긋하게 퇴근해가지고 가족들이랑 막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자 이렇게 혼자 호의호식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 자본가들을 타도하잖아. 자, 근데 이 자본가들을 타도하려면 노동자들 개인은 아무래도 지식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겠죠. 이 리더는 노동자 중에서도 배운 사람들, 어, 배운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소수의 노동자들이 이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걸 이끌어야 돼요. 자, 그런 사상을 이제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네,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이 자본가들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썼던 그 노동자 계급 있죠?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들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평화로운 유토피아, 이상사회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그 사회를 공산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회주의는 그 과도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시기. 네. 요 시기에 이제 그 노동자 계급의 독재가 필요한 요 시기를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거쳐가지고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끔히 잊어지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모두 다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그런 이상적인 시기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저 북한밖에 없죠. 사회주의를 그 지향으로 하는 국가. 이전에는 소련이란 나라가 있었고 중국이란 나라도 지금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예. 조금 독특한 구조인데 아무튼 그 모든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결국 뭐를 지향하는 거예요? 무슨 주의를? 공산사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아무튼 18세기에 산업혁명 이 이제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뭐 이어서 이제 독일, 뭐 벨기에, 미국 여러 나라들이 산업화 물결에 뛰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막 발달을 해요. 자, 자본주의의 특징. 자, 이제 물건들이 많이 생산됐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팔 시장이 필요하죠. 자, 처음에는 물건 만들어서 국내에 있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공장에서 물건은 무한정 생산돼서 나오는데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 구매력이라든지 인구수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들어서 이 여러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로 시장을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일단은 그 옷도 만들어내려면 옷의 원료가 되는 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염색할 수 있는 그 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런 원료들을 구할 그런 원료 시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는 값싼 원료와 그리고 노동력을 구하기 위한 식민지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업화에 먼저 성공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이 좀 자기들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들을 공격해가지고 식민지화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제국주의라고 한다. 이 제국주의에 타겟이 된 나라는 주로 가장 먼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큰 대륙을 영국은 세로로, 프랑스는 가로로 나눠 먹죠. 종단 정책, 횡단 정책이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타겟으로 삼은 나라가 그렇죠. 인도. 인도는 대륙으로 치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시아에 속해 있죠. 근데 이 아시아는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프리카 같지가 않았죠. 일단 이 아시아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중앙 집권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인도도 그런 나라였는데 인도는 17세기부터 영국이 경제적으로 조금씩 잠식을 해나가면서 19세기 중반에는 완전히 식민지화를 시켜요. 자, 근데 저 청나라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는 중국은 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동양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던 동양의 완전 핵심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그 몇 번의 두 번의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수도마저도 영국, 프랑스가 함락을 했죠. 자,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18세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18세기 후반에 영국이 또 식민지를 했던 과거에 콜럼버스라고 들어봤어요? 예, 콜럼버스가 1492년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 인도를 가려고 대서양을 건넜죠. 근데 원래 인도를 가려면 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인도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갔잖아요. 자, 그래서 인도인 줄 알고 어떤 섬에 내렸는데 거기가 인도였어요?
인도가 아니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콜럼버스의 뒤를 이은 여러 탐험가들이 와보니까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콜럼버스의 뒤를 이어서 온 이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대륙 이름이 뭐라고 붙게 돼요? 아메리카라고 붙게 되죠. 자, 이 아메리카 대륙이 15세기에, 16세기에 이제 발견이 되고, 자, 그다음부터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종교의 자유, 뭐 경제적 자유, 여러 가지 뭐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넘어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200여 년 동안 이 그 신대륙 아메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와서 살다가 영국이 이제 계속 해주는 건 없이 세금만 많이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세기 이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혁명? 미국 혁명이죠. 자, 미국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 최초로 자, 이제 그 물론 그리스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하고 뭐 대표를 뽑고 하는 그런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라의 대표를 뽑아요.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준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투표로.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대표를 뽑은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뽑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최고법, 헌법을 만들게 되죠. 자, 미국 혁명은 영국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신대륙 주민들이 일으킨 혁명인데 당연히 영국군이 강했어요. 근데 영국은 멀리서 이제 바다 건너서 미국으로 와야 됐고 미국은 자기네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영국이랑 비교적 그 어려운 상황이고 무기도 열악했지만 싸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상당히 처음에는 불리했는데 그 미국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도와준 나라가 있었어요. 그쵸. 유럽에서 영국을 항상 견제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 신대륙 주민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도 이걸 도와줄 형편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이걸 도운 거예요. 그러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프랑스에서도 도미노처럼 뭐가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은 훨씬 더 거칠었죠. 네. 그 프랑스 시민들이 그동안 억압받고 있다가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끌어내려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단두대에서 목을 쳐버렸죠. 예. 그런 다음에 훨씬 더 격렬한 혁명이 막 일어나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고, 근데 왕을 죽여놓고 정작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또 뭐가 되죠? 황제에 오르게 되죠. 예,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프랑스 혁명은 이 이제 프랑스에서 위와 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19세기 무렵부터 슬슬 민주주의라는 게 뿌리를 내리면서 자리를 잡게 돼요. 자, 정치적으로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이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자, 요런 변화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것이 18세기, 그래서 나아가서 19세기의 모습이었다. 자, 우리 18세기 군주는 누구였죠? 조선의 군주는? 숙종, 영조, 네.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이런 이름이었죠. 영조, 정조 탁월했죠. 신하들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딱 중심 잡고 탕평 정치하고 잘했단 말이에요. 잘하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잘한 군주일까요? 이 영조, 정조는. 명군인 명군인데 조선의 명군이었죠. 네. 당시 조선이란 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분위기로 봤을 때 세계화에 걸맞는 나라는 아니었죠. 여전히 농업이 기본인 그 근본인 사회였고 그 민주주의, 헌법, 대통령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고문해요, 지금? 일단은 경찰이 잡아가죠.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수사 같은 것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합당한 처벌을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 당시, 아무리 영조, 정조가 정치를 잘했다 그래도, 일단은 범인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끌고 오죠. 포도대장이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부터 할까요? 신문 전에. 매부터 때리는 거예요. 자, 매 때리고 고문한 다음에, 저 지저분한 감옥에다 가둬놔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왕실에 반대하거나 역적이라고 평가가 되면은 바로 어떻게 해버려요? 네, 무자비하게 막 죽여버리죠. 막 찢어 죽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 이러던 나라가 18세기 조선이었어. 그리고 그래도 정조는 뛰어났죠. 승리학 군주로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뛰어났는데, 문제는 정조가 죽고 나서 그런 어떤 뛰어난 군주가 더 이상 나오질 않죠. 어리고 무능력한 군주들이 등장하고 그 주변을 외척들이 둘러싸잖아요. 무슨 정치가 시작돼요? 19세기 이 중요한 시기에 조선은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러시아란 나라는 이제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조선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했던 내용들이고, 나라 안 상황을 보세요. 세도 정치, 왕권이 약화되지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삼정의 문화, 전정, 분정, 환정. 자, 요런 세 가지 세금 거두는 체계, 그리고 빈민을 부율하기 위한 황국 체계의 문란, 특정 가문의 권력이 집중돼 있었죠. 밀란의 시대. 자, 못 살겠다? 홍경래. 그리고 진주 지역에서 시작한 임술, 농민 봉기. 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국내 상황은 정말 엉망이었고, 자, 이런 와중에서도 한편으로는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뭔가를 좀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사상을 무슨 사상? 개화 사상. 네. 자, 이들을 통상 개화론자. 개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개화. 개는 10개자가 맞아요. 화는. 그죠? 화는 이제 문화할 때 화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것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 이런 뜻이겠죠? 통상은 뭘까요? 통상. 통상. 맞아요. 통상, 사업이니까, 통은 통한다고 사업이니까 무역을 얘기해요, 무역.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무역을 하자.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 교수는 높은 관리였어요. 당시 이제 평양 감사이기도 하고 진주 임슬농민분기 때 안핵사로 파견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사람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이단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백지 내고 나온 사람 누구?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했죠. 오경석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역관. 일찍이 중국 그리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 그리고 중국 수도가 넘어간 거,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개혁되고 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것들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일본 갔다 와봤더니 일본에서 이제 어린애들을 교복 같은 걸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리고 자, 일본어부터 해서 수학, 국어, 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보니까 이제 자, 쇠로 만든 길을 깔아놓았어. 그리고 그 위에 칙칙폭폭 뭐가 다녀요?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집이 예전에는 건넌마을 김씨네, 건넌마을 허씨네, 뭐 다리 아래 뭐 박씨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사람들 사는 곳이 명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강남구 수서동 몇 동 몇 호. 자, 이런 식으로 주소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주소가 생겼으니까 뭐 하기 좋아요? 그렇죠. 편지 같은 거 보내기 좋죠. 자, 이렇게 편지 보내는 시스템을 우편 제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인데, 자, 이렇게 하네요.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밤에
길거리를 다녀도 가로등 같은 게 켜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횃불 같은 거 없이도 막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죠. 자, 이런 세상을 가장 먼저 보고 온 사람, 역관 오경석. 역시 당시 지식인이었던 한의사 유홍기. 자, 이런 사람들이 통상개화론을 주장을 했고 주로 어디에 모였다? 박규순의 집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에 모였다. 박규수가 이제 지구본 같은 거 놓고 이 지구본 돌리면서 자,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어떤 나라든 자, 돌려서 딱 찍는 곳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박규수 밑에서 컸던 박규수보다 한 20살 정도 연하였던 이 제작격인 인물들이 김옥균, 네, 박영효, 김옥균은 안동 김씨였어요. 그래서 집안도 되게 좋았는데, 네, 그리고 20살 때 과거급자거든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예, 천재라고 하죠.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였다. 왕실의 사위를 부마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찍부터 그리고 이 당시 서울시장이었어요. 한성부 판윤. 그래서 굉장히 출세가 보장된 사람. 그리고 수광범. 이 사람도 20대 중반의 과거급제에서 이 사람도 특히 뭘 좋아했냐면 양복 입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서광범 사진 남아있는 것들 보면은 항상 뭘 입고 있어요? 양복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미국으로 귀화를 하게 돼요. 누구랑 같이? 서재필과 같이. 서재필은 만으로 16살의 과거급제. 이 사람도 슈퍼 엘리트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당시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도 엘리트 군인들 뽑는 곳이 육군 사관학교죠. 일본의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장교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신식 군대랑 일본 문화를 흠뻑 체험하고 온 사람.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제 또 그 당시 20살에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국내에서 요직이란 요직들은 다 고종의 이제 신뢰를 받으면서 맡았다고. 자, 서재필 그리고 홍영식. 이 사람은 아버지가 영의정이에요. 예. 홍순목이란 영의정인데 본인도 과거급제해가지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박규수의 사랑방에 드나들면서 개화론에 관심이 많았다. 여기 한 명 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우리 명성황후 들어봤죠? 그 명성황후 민 씨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실로 분류하면 외척이죠. 민 씨 외척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물론 명성황후의 힘으로 높은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긴 해요. 자, 하지만 이들 그룹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개화에 관심이 있었다. 처음에는. 더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동학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져서 동학이 특히 강조했던 거 뭐예요? 천주교도 불의 차이라면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했죠. 동학은 이걸 비난했다 그랬죠? 우리 전통이라 그래서. 자, 이렇게 국외적으로 막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철종이 죽고 후사 없이 죽자 고종이 즉위하게 되죠.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10년 동안 개혁 정치를 시도한다. 흥선 대원군이 살았던 저 광화문 앞에 있는 집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흥선군이 살았던 그 집에 이제 문현 고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집을 문현 궁이라고 불렀죠. 집이 엄청 대궐같이 커가지고 몇 칸이었다 그래요. 99칸 집이었다 그래요. 지금도 저 종로구 운리동에 그게 복원이 돼 있죠. 운영궁이. 자, 이 운영궁에서는 그 경복궁, 그러니까 고종이 있는 그 경복궁과 통할 수 있는 직통 루트. 오늘날로 치면은 왜 그 기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이랑 바로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 전화 라인을 한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시 자기 아들이자 임금이었던 고종과 바로바로 소통하고 고종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나 있었다, 문이 나 있었다 그래요.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 고종을 만나러 가는 문을 공급문, 흥선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만나러 가는 문이에요. 자, 고종이 자기 아버지이자 신하인 흥선대원군을 만나러 가는 길이 경급문, 공경해라 이거예요, 서로. 네. 이런 문이 있기도 했을 정도로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권력은 막강했다.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봐봐. 아들을 왕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왕 위에 앉았다. 사실상 무슨 노릇을 했다? 상황 노릇을 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어. 자, 흥선대원군이 제일 주목한 거는 일단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흥선대원군의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둔 건 뭐라고요? 왕권 강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탄관우리들을 적발하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무슨 정책? 민생 안정책. 자, 나라 바깥에서 접근해오는 외세에 대해서는 뭐로 일관했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일관했어요. 예전에 너희 선생님 어렸을 때나 너희 부모님 세대 때에는 요렇게 어려운 말로 안 배우고 되게 쉽게 요렇게 배웠어요. 쇄국 정책이라고. 쇄는 뭐예요, 쇄? 막는다, 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로부터의 어떤 그 유입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 근데 이 쇄국이란 말은 일본이 정한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귀 딱 막고 아무것도 우리 몰라 하고 이렇게 막아버린다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쇄국 정책이란 말을 요즘엔 쓰진 않고 요즘엔 이렇게 써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통상은 아까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역이라고 그랬죠? 수교는 뭐라고 했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건 이거 외교예요, 외교. 자, 먼저 왕권 강화 차원에서 세도 정치를 다 이제 끝낸 사람이 흥선대원군. 자, 안동김 씨들, 당시 정치계에 많이 포진돼 있던 안동김 씨들을 이제 그 정치계에서 쫓아내는데 이런 것들을 축출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건 교과서 표현이고 잘 봐요. 안동김 씨들을 막 극단적으로 밀어내거나 몰아내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렇지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부터 이제 안동김 씨가 웬만한 인사들을 다 장악하고 그들이 많이 포진이 됐었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많이 뽑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웠을까요? 다른 사람 누구? 네, 자기 집안 흥선대원군의 성이 뭐예요? 전주 이씨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의 저 4대조 할아버지가 이한사라는 사람이 전주 향리였죠. 자, 이성계 본관은 어디다? 전주에 전주. 조선은 전주 이씨의 나라라. 흥선대원군 혹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하응이에요. 하응. 자, 그리고 그 삼포해란, 을묘해변, 임진왜란 거치면서 조선 국정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가 돼 있었던 비별사란 기구를 기능을 축소했다가 끝내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원래 제 기능을 해야 되는 의정부와 군사기구로서 삼군부라는 부서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대전 회통.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성종 때 경북, 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 개혁 때 대전, 회통. 대전 통편이랑 회통이랑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정조가 먼저예요? 흥선대원군이 먼저예요? 정조가 먼저죠. 자, 대전 통편의 티읕이죠. 회통의 히읗이죠. 티읕, 히읗 이렇게 기억하세요. 티읕이 먼저예요? 히읗이 먼저예요? 티읕이 먼저죠. 대전 통편이 먼저, 대전 회통이 나중이에요. 육전 조례 이런 법전들을 편찬해서 무너진 기강들을 확립한다. 자, 요거 중요하죠. 잘 나오죠.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버려져 있어서 지금 막 그 잡초,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그 경복궁 터에다가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자, 경복궁 중건사업. 근데 사실 이거는 자, 우리 그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을 철종 다음으로 찍어준 왕으로 찍어준 사람이 누구였죠? 신정왕후 조씨였죠. 신정왕후 조씨는 남편이 누구였어요? 효명세자였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그 효명세자의 세자빈이 신정왕후 조씨였잖아요. 근데 효명세자가 22살에 죽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헌종이었죠, 헌종. 헌종이 8살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후종도 일찍 죽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헌종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철종을 강화도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기억나죠? 자, 근데 그 효명세자가 살아생전에 혹시 뭐 좋아했다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기억나나? 효명세자는 자기 할아버지 정조 닮아가지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책도 좋아했는데 음악을 좋아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왕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저 궁녀라든지 전문 무용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왕실 전통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 춤을 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행무, 뭐 봄에 그 꾀꼬리들이 와가지고 막 논이는 춤 이런 것들을 사람 이런 춤 몸짓으로 묘사한 춘행무라든지 여러 가지 왕실 그 음악을 가지고 춤추는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효명세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자기 그 엄마나 할머니, 순원왕후 할머니나 엄마 신정왕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들도 있었지만 당시 누가 권력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세도 가문,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꽉 쥐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맞서서 조선 왕실, 그 전주이씨 그 가문의 어떤 위세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자, 이런 것들을 왕실이 주관하면서 뭔가 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연들을 많이 기획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효명세자가 살아생전에도 경복궁을 다시 짓는 거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왕후한테도 경복궁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기록이 실록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원군도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신정왕후 조씨 당시 효유 대비도 수렴청정 중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또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조선의 정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이 요 무렵에 다시 지어지는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다시 지어지는 거. 자 근데 막상 짓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다 경복궁을 지었을 때는 경복궁이 775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 안에 그 방이 77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크죠? 근데 궁궐치고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 그래요. 자, 근데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이걸 몇 칸으로 늘렸을까요? 900칸, 1000칸, 1000칸으로 늘려요. 네? 지금은, 지금은 왜 이게 줄어들었을까요? 그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총독부가 자, 조선 그 경복궁 있던 자리에다가 이걸 다 뜯어서 훼손해버린 다음에 거기다 총독부 청사를 지었죠. 예, 조선 총독부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 그 기운 이런 것들을 말살한다는 이유로 그걸 다 철거해버린 거예요. 그 어렵게 지어놓은 거를. 자, 근데 요 무렵에 9천 칸 정도로 이거를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엄청 많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특별세를 징수하는데 너희들이 원에서 내는 거야 라는 원납전이라는 특별 세금을 징수를 해요. 근데 이거 원에서 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거를 백성들이 원에서를 뭘로 바꿔서 얘기했다 그래요. 원망하면서 내는 돈으로 비과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일당 100.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중에 돌고 있는 제일 비싼 돈이 몇만 원짜리? 5만 원짜리죠? 자, 근데 500만 원짜리 화폐를 막 찍어내는 상평통부에 100배에 달하는 돈을 찍어내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은 뭐가 돼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준이가 아주 멋진 용어를 잘 얘기했는데 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러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러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괴로워지. 자, 나무가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무를 구하는데, 자, 좋은 나무란 나무는 당시에 그 양반들이 자기네 조상들 잘 모셔놓으려고 그 조성해놓은 그 무덤 있죠.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거기는 나무들 다 잘라와요. 양반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양반들이 크게 반발한다. 이거로도 돈이 부족하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그 포졸들이 서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백성이랑 양반 모두 반발을 하죠. 자, 삼정에 대한 개혁, 전정. 그거는 밭전자죠? 토지세를 거두는 행정인데 몰래 땅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 찾는 사업을 양전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토지 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땅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등록을 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작업. 자, 분포 이거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황구첨정, 백골증포 기억나죠? 1인당 한 필씩 내는 거 균역법 이외에. 자,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자, 이 분포는 원래 정남한테 부과가 되는 거죠. 16에서 60세 사이의 평민 남자한테. 양반들은 군포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자, 집집마다 군포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다? 호포제라고 불려요. 그죠? 집마다 한 필씩을 내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쵸, 맞아, 맞아. 집집마다 한 필씩을 내고 뭐 아들이 독립하면은 그 독립한 집에서도 한 필을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호포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양반집이든 평민집이든 노비집이든 다 군포를 한 필씩을 내게 된 거예요. 원래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었죠. 근데 이 호포제가 실시되면서 자기 집도 이제 군포를 내야 되게 되면서 양반들이 이거를 격렬하게 반대를. 근데 양반들이 군포를 내는 거에 반대했던 이유가 단순히 안 내던 거를 내던 거에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었어요. 양반들이 또 왜 군포를 안 내려고 했어요? 맞아요. 자기랑 그 평민 쌍놈들이랑 저 노비들이 내는 군포를 양반들이 똑같이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응? 노비들도 집이 있으면 내는 거죠. 네. 집이 없으면 안 내는 거죠. 자기 개인 집이 있거나 이게 코적에 등록이 돼 있으면 내는 건데 자 그래서 양반들이 어떻게 이때 군포를 내냐면 자기 집에 있는 노비 있죠. 그 노비 명의로 군포를 내요. 양반의 끝까지 부리는 자존심이죠. 네. 내기는 내죠. 네. 안 내던 사람들이 이제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됐다. 네. 한정은 수령이랑 형리가 결탁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그 환국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그 마을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죠. 자, 관리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황곡을 운영하게. 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민생 안정을 위한 서원을 철폐한다. 이 서원은 제사 지내고 교육하는 공간이었죠. 이거 중종 때 주세붕 그 소수서원 시작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선 중기 후기 때 한동안은 순기능도 있었어요. 교육도 하고 제사도 지내면서 이제 하는 그런 뭐랄까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 순기능도 있었는데 문제는 조선이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서원이 부패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서원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자, 그리고 서원에 그 학생 등록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 명부가 청금록이라는 명부, 혹은 향안이라고 불리는 명부인데 여기에 학생으로 등록돼서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뭐를 안 가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는 혜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에서 각종 이제 공자나 맹자나 주자 이런 사람들 제사 지낼 때 그 양반들이 이제 백성들을 이게 자기 노비나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제사에 쓸 뭐 과일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을 마을 주민들한테 강제로 거두다시피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원성의 대상이 많이 되는데 영조 때 서원을 전국에 600개 정도 남기고 한번 없앤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반발이 엄청 컸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더 나아가가지고 이거를 몇 개로 줄였어요?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명나라가 1644년에 망했거든요. 흥선대원군 집권하기 시작한 게 1863년이죠. 명나라 망한 지 몇 년 지났어요? 200년이 넘었죠. 그런데 여전히 명나라 황제,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매년 막대한 그 제사 음식들을 투자해가지고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고 있었다고. 그러던 공간이 만동묘 혹은 창덕궁 안에 있었던 대보단이라는 곳이에요. 망한 나라를 200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자, 이것도 대원군이 없애버려요. 자, 근데 이거 없앤다고 하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자, 좋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나라 재정은 든든해지. 자, 우리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죠. 자, 불교에서 그 절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한자로 뭐라고 하죠? 사찰, 사원 이렇게 부르죠. 고려는 말기에 그 사원들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머리 깎은 스님들이 군대를 안 갔죠. 자, 전국 각지에 있는 수천 개 절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또 절에서 고리대 운영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망했는데 조선은 이제 불교를 비판하고 성리학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 성리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서원이 과거 고려 말기에 하던 사원이 하던 짓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따라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서원이 엄청 많아. 그죠? 많았죠. 그냥 시기 빼고 다. 영조 때 600개, 흥선대원군 때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어요. 자, 나라 바깥의 개혁, 요거만 보고 이제 쉴게요. 봐요. 먼저 러시아가 조선이랑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저거 러시아가 저러다가 큰 나라인데 이렇게 조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조선을 장악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흥선대원군이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막지 하다가 동네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종삼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종삼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기독교도들이랑 연결이 돼서
프랑스가 또 마침 이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고 우리 포교를 하러 왔으니까 프랑스 군대를 어떻게 좀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 군대 내려오는 걸 한번 막아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웃한 우리 저 청나라 있죠? 중국에? 중국 청나라 수도 북경에서 선교사들, 프랑스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한 번 다 죽인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청나라에서 가장 문제 일으켰던 거,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고 안 지낸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신도들을 제사 못 지내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청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모아서 죽인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조선은 청나라의 4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대원군도 생각해보니까 저 프랑스 끌어들이는 건 아무래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저런 이유로 자,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을 잡아서 자, 9명 정도였죠. 뭐 패롱 신부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믿는 사람 신도 8천여 명과 함께 다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병인 박해예요. 자,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신호탄 첫 번째 무슨 박해? 병인 박해. 1866년 병인년 봄에 일어난 사건이고, 자,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되어가지고 미국 배 네,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가 자, 평양을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죠? 평양. 강록강. 대동강이죠, 대동강. 자,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가 자, 평양 그 대동강 근처까지 왔어요. 자, 자기들 물이랑 식량을 달라고 왔는데, 자, 물이랑 식량을 좀 줘서 보냈더니, 여기서 만족을 안 하고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자, 갑자기 왜 무역? 그리고 대원군 정권, 그리고 그 이전 철종, 헌종, 순조 때도 이양선들이 오면은 식량이나 물은 줘서 돌려보낸다는 게 조선정부 원칙이었는데, 갑자기 물이랑 식량을 줬더니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팔게 여기서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 그에게 그럴 수 없다. 돌아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제너럴 셔머노가 그 대동강 근처에 자기들 마음대로 배를 정박한 다음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민가를 불태우고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와중에 평양 백성들 몇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평양 관리들이랑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 불화살을 쏴서 이 제너럴 셔머노를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다. 이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담당했던 책임자, 평양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감사가 누구였다? 박 교수는 통상 개화론자로서 평소에 개화, 외국 문화에 대해를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긴 했지만, 이 당시 때는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은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이 당시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제너럴 셔머너를 다 불태워 버린다. 자, 그리고 봄, 여름, 이제 병인년 가을에 프랑스가 자기네 선교사들 죽인 것들, 그 병인 바퀴에 대한 어떤 네, 저기 뭐야,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 병인 바퀴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면서 자, 이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서양인들이 일으킨 난리란 뜻의 양요라는 표현을 붙여요. 자, 이게 무슨 양요? 병인 양.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다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당시 프랑스 군대가 청나라로부터 이제 넘어와요. 이때 정족산성, 우리 저 실록을 임진왜란 때 불탔던 거를 백업해가지고 보관해놨던 곳이 강화도에 있는 산 정족산이었다 그랬죠? 이 정족산의 그 산성을 둘러놓고 방어기지로 쓰고 있었는데 양원수 장군,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자, 프랑스 군대랑 맞서 싸워요. 자, 처음에 프랑스 군대랑 맞서 싸웠을 때 처음에는 대패했어요. 프랑스 군대가 총이나 대포나 화력이 훨씬 더 셌으니까. 자, 근데 프랑스 군대가 방심을 하고 있다가 이 정족산성 근처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양원수 군대가 이렇게 성 아래 숨어 있다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준비된 총이랑 대포로
자, 프랑스 군대를 막 타격을 한 거예요. 자, 이때 프랑스 군대가 한 10여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대열이 흐트러지면서 이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쵸, 많이 죽은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군대가 일시적으로 잠시 물러가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거를 대승으로 인식을 해요. 자, 우리가 크게 이겼다. 근데 프랑스 군대가 진 게 아니죠. 그죠? 다시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문수산성이랑 정족산성을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많은 조선군들이 또 죽고, 400여 명 정도가 죽고, 자, 프랑스 정부, 그 프랑스 군대에서 이 조선 정부 측에 이제 우리 뭐랄까, 통상이라든지,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정부의 대답은 계속 네, 거절이었죠. 자, 결국 프랑스가, 아, 조선이 이거 아무래도 우리랑 뭔가 대화할 생각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당시 강화도에 있던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정조 때 왕실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의궤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그림집이에요. 왕실의 행사를 모아놓은. 이 의궤를 그 강화도에다 따로 외규장각이라는 그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다 보관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외규장각 의궤는 굉장히 귀한 그 의궤였어요. 이거는 임금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람용 의궤였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도 초록색 비단으로 해놓고 굉장히 좀 뭐랄까 그 경복궁에서 보관하고 조선 왕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의궤보다도 더 뭐랄까 퀄리티가 있는 그 의궤였어요. 내용은 같지만 카바라든지 뭐 그리고 분철해 놓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수준이 높은 의궤였는데 이거를 프랑스 군대가 일부를 가져가요. 또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질 않고 일부는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몇 권은 가져가고 몇 권은 다 어떻게 해버렸다? 태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혹시 그렇게까지 그쵸.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자, 그렇게 이제 군인들이 막대 먹은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한동안은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돼요. 이 의궤가. 그러다가 1860년대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던 박병선 박사.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세요. 이 박병선 박사가 그 프랑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그 이제 학위를 따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서가를 지나가다가 좀 뭐랄까 좀 그 카바가 좀 남다른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열어봤더니 조선 왕실에서 뭐 정조가 수원 행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행사했던 모습들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외교장과 의궤였죠. 그래서 박병선 박사가 그때부터 프랑스 정부에다가 이 의궤를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탄원서를 내요. 자, 근데 프랑스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줬을까요? 받아들여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박병선 박사가 매년 이거 탄원서를 내요. 자, 그러다가 이게 마침내 빛을 발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프랑스가 갑자기 왜 외교장과 의궤를 우리나라에 돌려보내줬을까요? 자, 90년대 초반에 김영삼 정부 때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20분 정도의 주파하는 초고속 열차가 개통이 돼요. K? KTX 들어봤죠? 예. 이 KTX 개통될 때 그 KTX 열차,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3시간 20분에 빠르게 주파할 수 있는 그 열차를 어느 나라 기차로 할 건지 가지고 이게 또 그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게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기차는 아직은 그 빠른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프랑스랑 독일이랑 유럽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까지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입찰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개 경쟁 입찰을. 자, 이때 그 프랑스 대통령 당시 미테랑이라는 대통령이었거든요. 잘 거는 대만 그죠? KTX 자기네 나라로 해주면은 뭐 돌려주겠다 그래요? 예, 이거 의궤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랑 영어가
네. 그죠. KTX 그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철길을 달릴 그 열차 있잖아요. 그 열차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이제 경쟁 입찰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프랑스가 이 외교장관 의궤를 돌려주는 것들을 조건으로 그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딜을 했어요. 요청을 넣었단 말이에요. 당시 김영삼 정부가 이거를 그쵸 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장관 의궤가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안 돌아오다가 이게 2011년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박병선 박사 노력으로 외교장관 의궤가 이제서야 돌아오는데 그것도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영구 임대 이게 우리 건데 지금 우리 게 아니에요. 뭔 말이긴 해. 이게 영구라는 거는 그 영원히 임대는 빌린다는 거죠. 예. 영원히 빌리는 형태로 돌아온 거예요. 예.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맞아요. 근데 프랑스가 만약에 혹시 만약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걸 돌려주시려고 하진 않겠지만, 네. 이런 꼬리표를 붙여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868년에 남영군, 이 사람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구 아버지죠? 흥선대원군 아버지죠. 이 남영군의 묘를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이걸 파헤친 사건이에요. 자, 근데 남영군의 묘가 어디 묻혀 있었냐면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대원군을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왜 이 남영군 묘를 도구로 하려고 했냐면 조선 사람들은 조상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 집권자 대원군 아버지 무덤을 도구로 해서 뭐 시체라든지 뭐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협상할 때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황급히 예산 근처에 그 바닷가 서해 바다 쪽으로 이제 배를 댄 다음에 이 그 독일 오페르트의 앞잡이를 할 수 있는 그 조선인 일부 그 노동자들이랑 뭐 프랑스 신부 자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오페르트 무덤을 아니죠 남영군 무덤을 이제 파헤쳤어요. 자 파헤쳤더니 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을까요? 단단한 네, 돌은 돌인데 석회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대원군이 요 남영군묘 도굴 사건 있기 전 2년 전에 웬 풍수가 여기저기 명당 이런 거 따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풍수가가 하나 대원군을 찾아와가지고 남영군의 묘를 이장하면 그 저 이 왕실에서 두 명의 그 대원군의 집안에서 두 명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원군이 이 말을 듣고 자, 이걸 이장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원래 다른 지역의 무덤이 서울에 있다가 이 무덤을 이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쪽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옮기면서 자, 이 무덤을 이렇게 옮길 때 당시 왕실 무덤 같은 것들은 관이나 이런 것들 도굴하거나 이런 거 위험 때문에 석회를 둘러놓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옮기면서 이거 그 남영군의 그 관을 석회로 이렇게 감싸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무덤을 파헤쳤을 때 사람들이 남영군의 그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간 남영군묘 도굴 사건. 자, 오페르트는 이때 도굴에 실패하고 자, 바로 그 도굴을 같이 시도했던 현장 범인들이랑 바로 쭈루루 도망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요. 자,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조선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이래서 네, 당시 흥선대원군 정권의 그 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너럴 셔먼 사건이 1866년에 있었어요. 5년 뒤. 1871년 신미년에 자, 무슨 양요가 일어났다? 신미 양요가 일어났다. 자, 이때는 그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미군이 쳐들어왔어요. 자, 미군이 쳐들어온 곳은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쳐들어왔죠. 자, 일로 쳐들어와서 네. 당시 그 초지진, 적진진,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군사행정구역이거든요. 자, 여기다 뭐 대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기 위해서 만든 이런 일종의 군사적 보루인데, 자,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다른 지역도 이제 점령을 해 나가요. 자, 당시 어지현 장군이 광성보라는 곳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조선 군대가 전부 다 전멸을 하게 되죠. 자, 당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들을 장수라고도 부르죠. 예. 장수의 숫자가 적힌 수자기를 항상 들고 나가는데, 자, 미군이 이 수자기를 약탈해 가요. 이것도 한동안 반환이 안 되다가 2007년에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반환이 된다. 자, 장수를 상징하는 깃발. 네. 자,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이제. 네. 정리. 자,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미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강화도를 점령을 했는데, 자, 이제 강화도 점령한 다음에 미국도 원했던 거는 조선 정부랑 어떻게 말을 좀 해서 무역이나 외교 같은 것들, 물꼬를 좀 트려고 했는데, 조선 정부 일관된 입장, 계속 놓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군도 저항도 너무 극심하겠다. 더 이상 조선 정부가 요청에 답을 해주질 않으니까, 자, 결국은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갔는데, 조선은 이거를 조선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음에도. 자, 그래서 이때 프랑스와 우리가 미국을 물리쳤다. 앞으로도 외국 세력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고 싸우겠다. 자, 이런 의미의 비석을 건설해요. 축화비를 건설합니다. 이후에 그냥 그게 아니라 양이 침범, 서양 세력들이 쳐들어오는데 비전즉화, 즉시 싸울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화매국, 나라를 파는 행동이다.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세요. 앞에 병인 박해가 있죠. 제일 먼저.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축화비 건설 있죠. 그죠? 자, 재병남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병남신. 병인 박해 이후에 바로 병인 양요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죠. 그죠? 병인 박해 다음에 바로 병인 양요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제너럴 셔먼 사건. 그리고 나서 병인 양요가 있었고, 병인 양요 이후에 2년 있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남영분묘 도굴 사건이 있었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자, 그리고 나서 제너럴 셔먼 사건을 책임을 물으면서 미국이 쳐들어왔죠. 이게 신은 뭐예요? 신미양요죠.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고종이 22살이 됐어요. 여전히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고종은 이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때마침 고종의 가려운 몸을 싹 긁어준 양반 유생이 하나 나타나. 자, 흥선대원군에게는 녹복만 많이 주고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다 컸으니까. 자, 대원군은 고종이 그래도 이 유생을 벌 준 다음에
아버지한테 좀 불러다 놓고 아버지한테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해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시 이 양반 유생 최익현의 상소를 고종이 어떻게 해요? 넙죽 받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최익현을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자, 대원군은 이 아들 고종이 최익현의 상소를 이제 받고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 굉장히 좀 난처해하고 계속 더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자, 고종의 생각은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 줬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대원군은 이 최익현의 상소 이후에 정치계에 다시 복귀하지를 못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치에서 물러나서 은퇴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하야라고 한다. 예전에 우리 여자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알죠?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암살됐어? 탄핵됐죠, 탄핵. 예.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자, 먼저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하라고 했냐면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물러나라고. 뭐 하라고? 하야하라고. 근데 하야하지 않았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탄핵이 된 거죠. 쉬었다.